여보, 어디를 계속 가자는 거야?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나는 죽었어도 너가 힘든 모습 보기 싫어. 한국 가서 사는 건 어때? 고요한 밤에 꿈속에서 남편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늘로 먼저 떠난 남편이 저희 모녀를 지켜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제게 전달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릴 적 한국에서 입양된 남편을 잃게 되었던 이 미국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에 살던 메텔이라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이 제게서 남편을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정말이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대체 하늘은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지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웠어요. 어떤 날은 그저 남편을 따라가고 싶기도 했죠.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제 남편은 어린아이였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했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더 챙기는 사람이었죠. 전염병이 미국 전역을 덮치며 모두가 몸을 사릴 때에도 의료계 종사자였던 남편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자기는 고맙게도 한국 정부에서 보내주는 질 좋은 마스크도 있고 무엇보다 갓난쟁이 고아였던 자신을 받아준 미국의 은혜에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너무 천사 같았기 때문일까요? 하늘은 너무 빨리 제 남편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치 깜깜한 암흑 속에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있어 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제게는 어린 딸이 있었거든요. 웃는 모습이 남편을 꼭 닮은 우리 딸을 위해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미국 정부에서는 육아의 지원을 잘해주는 편이었고 남편도 딸아이 앞으로 어느 정도 유산을 남겨줬기에 저는 당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았죠. 원래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지만 앞으로는 낮 시간에 딸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저는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물론 갑자기 생활이 변하는 것이니 저도 딸아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잘 해낼 자신이 있었답니다. 저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잘 살아가 보겠다는 각오를 다졌죠. 하지만 그건 제 각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갑작스럽게 내던져진 미국 사회는 제 생각보다 너무 잔인하고 위험한 곳이었고 그 앞에서 저희 각오 따위는 아주 하찮은 것이었거든요. 평화로웠던 제 삶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알게 되자 저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저는 몸서리가 쳐진답니다. 그날은 모처럼 딸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마치 저희 모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던 날씨도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의 신난 딸을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너무 들떴던 탓일까요? 저희 모녀는 그만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게 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여자 혼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지금 어린 딸까지 데리고 있으니 더욱 그랬죠. 그렇게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광장에서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주변은 어두컴컴해졌고 집으로 가려면 그곳을 통과해야만 했기에 제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광장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미국은 서양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국가인데,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며 아랍계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테러와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미국의 분위기는 너무나 흉흉해졌어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터진 지 한 달 만에 워싱턴에서 신고된 이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178건이나 될 정도죠. 저는 저들에게 괜한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제 딸을 품에 더 꽉 끌어안았어요. 저들에게 제 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여주지 않을 심산이었죠. 그렇게 있는 대로 경계를 하며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걸어가는데 정말 다리가 다 후들거리고 온몸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물론 주변에 경찰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 중 갑자기 누가 돌발 행동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최대한 신속하게 이곳을 벗어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렇게 두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 광장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애써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별 탈 없이 귀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짐을 정리하던 순간 광장에서 소매치기에게 지갑을 도둑 맞은 것 같은데 제발 찾아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경찰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어요. 광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소매치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요즘 지갑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새로 사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말을 끝으로 경찰은 시위 진압과 거리 통제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굳은 채로 있었어요. 경찰의 태도도 너무 어이없었지만 제 지갑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지갑 안에는 죽은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물론 제 휴대폰 안에도 남편의 사진들이 있지만 그 사진은 그것 딱 한 장뿐이라 제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죠. 저는 이미 한 번 잃어버린 남편을 다시 또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는 뭔데 국민들이 길거리를 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고 소중한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는 것인지 분노를 넘어 절망까지 느껴졌죠. 저는 항상 미국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제 모국의 환멸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요즘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왜 외국인들에게 워싱턴에 오지 말라고 하는지, 심지어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은 지금 집안 단속을 할 때지 손님을 맞을 때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5%가 미국의 치안이 불안하다고 답했고 정부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는다는 응답은 15%에 그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국가를 불신하고 있죠. 이를 증명하듯 미국 사람들은 요즘 들어 집에 CCTV나 디지털 도어락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전에 없는 현상으로 그만큼 미국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작년에는 번화가 근처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관광객들을 공격해 중국 국적의 관광객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범인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미국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테러 행위가 일어난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상황은 그 이후로도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 미국은 축제나 콘서트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하고 온몸 수색을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혹시 일반인들 사이에 흉기를 가진 테러리스트가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사장에 입장하는 속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분위기도 험악해지기 일쑤랍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런 상황이 나아질지 미국이 평화로워지는 날이 다시 찾아오기는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이런 답답한 제 마음도 모르고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든 딸을 보며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지금도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이 들려오고 있는데 남편도 없이 저 혼자서 우리 딸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갑자기 전에 남편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태어났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도 나중에 아기 데리고 안전하다는 한국에 가서 살까? 사실 남편도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 오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저도 남편이 한국인 피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로 그냥 웃고 넘어가는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정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이 미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의 한계를 느끼자 그때의 일이 떠올랐고 저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서둘러 인터넷으로 한국이 진짜 안전한 나라인지 검색해 보았어요. 그러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한국은 120개국의 나라들 중 10번째로 치안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치안 유지에 AI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해 과학 치안을 구축하고 있다는 놀라운 내용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공원에 첨단 AI CCTV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거나 지방 소도시, 국립공원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 AI, CCTV 및 스마트 경찰 호출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고 했죠. 해외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시스템을 익히 알고 있어서 한국 경찰들을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일도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중남미 지역은 각종 심각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경찰청이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반해 공조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이에 따라 한국 경찰청은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유전자 증거 수집, 범죄 현장 감식 등 선진 수사 기법을 전수하여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치안 안정 및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자 저는 딸을 데리고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제 남편의 뿌리가 있는 나라였기에 어쩐지 그곳에 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저는 빠르게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준비는 어려울 것이 없었어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짐을 챙기는 것이 다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친구들에게 한국에 딸과 여행을 갔다가 마음에 들면 아주 이민을 가는 것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에 이마이라는 한 친구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행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다니. 너 미친 거 아니니? 그것도 어린 딸을 데리고 나는 절대 반대야. 아무리 한국이 예전에 비해 발전했어도 아직 우리 미국보다는 아래잖아. 그리고 맨날 뉴스 보면 북한 미사일과 전쟁 도발해. 아니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서 산다는 생각을 다 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 진짜 큰일 나. 그러면서 굳이 아시아로 가야겠다면 한국 말고 예전부터 선진국이던 일본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안전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거라면 차라리 일본이 더 낫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저는 동료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왠지 한국에 가면 세상을 떠난 남편이 보호해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냥 남편이 태어난 국가, 제 딸의 피에 한국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 이외에는 그동안 미국에서 새 식구 살기 바빴기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으로 딸과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몇 날 며칠 인터넷과 관련한 정보들을 찾아봤던 이야기로는 한국은 제 동료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게 느꼈습니다. 왠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저와 제 딸을 한국으로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공기가 정말 좋다는 것이었죠. 미국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특유의 악취가 있거든요. 그건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냄새인데, 옛날에 미국에는 가정에 하수처리 시설이 없어서 오물을 그냥 창밖으로 버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는 오물이 엄청나게 쌓였죠. 그걸 깨끗하게 치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우리 미국의 조상님들은 오물을 치우기보다는 피하기를 택했어요. 굽이 높은 신발을 만들어 신고 다니면서 말이죠. 물론 지금은 워싱턴에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미국 사람들은 더 이상 거리에 오물을 버리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오물의 악취가 어디 쉽게 사라지나요? 결국 미국 워싱턴은 악취 나는 도시가 되고 만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하수구 냄새는커녕 담배 냄새도 나지 않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길거리에 흡연자가 한 명도 없던데 저는 그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식당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같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비흡연자는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도 어린이를 발견하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얼른 담배를 끄더라고요. 자신의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던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어쩐지 한국에서는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이어서 저는 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호텔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서울에 경악하고 말았답니다. 마침 제가 도착한 시간은 노을이 지는 때였는데, 높은 빌딩 사이로 해가 저물며 드넓은 한강이 따뜻한 색으로 물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제 옆에서 함께 감탄하고 있는 딸에게 여기가 바로 아빠가 태어난 곳이야 라고 알려주었죠. 사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지털 산업으로 유명한 대기업들 때문에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도시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으니 제가 너무 한국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고요함과 평화로움까지도 갖춘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문득 저에게 한국에 가겠다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비아냥거렸던 제 친구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리고는 그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답니다. 나 한국 잘 도착했어. 네가 했던 말과 다르게 한국은 아주 평화롭고 안전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혹시 미국에 자꾸 테러 발생해서 무서우면 너도 한국 오고, 이런 메시지도 함께 말이죠. 그러자 잠시 후 제 메시지를 확인한 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한국일 리 없다며 저에게 사기치지 말라고 하더군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믿지를 않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전 이제 그만 이 얄미운 친구는 잊어버리고 제 딸과 함께 한국에서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우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딸과 함께 샤워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수돗물은 신세계더군요. 미국의 수돗물은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샤워를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머리카락에서 퍼석함이 느껴지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물에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냄새도 안 나고 너무 깨끗해서 샤워를 하고 나니까 피부가 뽀득뽀득하니 윤이 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물로 매일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물의 근원인 한강이 궁금해지더군요. 택시를 타고 오며 이미 멀리서 보기는 했지만 더 가까이서 자세히 보고 싶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고 저는 제일 먼저 한강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호텔 직원이 한강에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지하라는 공간은 의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지상에 비해 어둡고 인적이 드무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앵벌이들이 지하철역 안에 조직을 이루고 있을 정도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호텔 직원이 어린 딸도 데리고 있는 제게 위험한 일을 권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용기를 내서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내부를 보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부 인테리어가 깨끗하고 세련됨은 물론 조명들 때문에 아주 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이 지하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스크린도어 심지어 무빙워크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첨단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지하철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 관리하는 공간이나 부유해 보이는 곳에서는 범죄자들이 쉽게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의 지하철역같이 훌륭한 시설에서는 소매치기범들이 쉽게 설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하철에 탑승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너무 잘 터지더라고요. 미국은 건물 안이나 지하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전화 연결조차도 안 될 때가 있는데 한국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보며 심심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저는 만약에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휴대폰으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테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한국은 디지털 치안 강국이라더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답니다. 그렇게 저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에 도착했고 바로 그 순간부터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강은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는데 그 드넓은 물결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가슴속에 있던 모든 걱정들이 다 씻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저처럼 시원한 강바람을 맞거나 자전거를 타며 도심 속의 휴양을 즐기고 있었어요. 포토맥 강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나고 벌레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절대 포토맥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아요. 포토맥 옆에 돗자리를 깔고 누웠다가는 휴식은커녕 쥐떼를 만나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악취의 두통만 생길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포토맥은 노숙자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도 마음 놓고 쓸 수 없어요. 노숙자들이 그 화장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관광객들에게 이 더러운 포토맥강 안에서 수영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정부가 미친 건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포토맥은 세균이 득실거리는 말 그대로 똥물이거든요.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이 포토맥의 대변을 보자는 극단적인 시위를 벌였겠어요. 그에 반해 한강은 포토맥보다 훨씬 거대한 강인데도 깨끗한 푸른 빛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깨끗한 한강의 수질 뒤에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있었죠. 먼저 우수한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와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 녹조 처리 시설을 설치해 물이 계속해서 순환하며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더군요. 미국 정부도 포토맥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정화 사업에 3조가 넘은 돈을 쏟아부었다는데 여전히 포토맥의 상태가 엉망진창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답니다. 딸 아이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모녀는 한강 근처에서 맛있기로 유명하다는 양념갈비를 먹으러 갔답니다. 저희 모녀는 한국식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우선 저는 주문을 하면 스테이크처럼 다 구워진 고기가 서빙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엄청나게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저렇게 뜨겁고 무거운 걸 식당 안에서 왜 들고 다니는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딸 아이를 얼른 품에 끌어안았죠.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시더니 숯불을 테이블 안에 세팅하시고는 그 위에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영문을 모르는 제 딸은 엄마 왜 그래 하고 천진하게 물었고 저는 그저 어색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창피한 마음에 얼른 먹고 나가야지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고기가 다 익었고 저는 살짝 식힌 고기를 딸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딸 아이가 눈을 커다랗게 뜨며 양손으로 엄지를 치켜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제 딸은 입이 까탈스러운 편이라서 뭘 먹어도 시큰둥하거든요. 이 아이가 음식을 먹은 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죠. 저는 대체 이 양념 갈비라는 것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가 싶어서 얼른 먹어봤어요. 그런데 와 정말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숯불에서 방금 구운 고기는 불향을 가득 머금고 있었고 야들야들한 고기에서는 달콤한 육즙이 느껴졌죠. 미국도 고기 요리로는 빠지지 않는 나라인데 이건 미국 요리와는 또 다른 세계의 맛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정신없이 고기를 집어먹고 있자 사장님은 양파 절임도 같이 먹어보라고 권하셨고 저는 사장님 말씀대로 간장에 절인 양파와 함께 고기를 먹어보았어요. 그렇게 먹으니 아삭아삭한 식감과 풍미가 살아나면서 환상적인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물개라도 된 듯 그 자리에서 마구 박수를 쳤죠. 아까 전에 얼른 먹고 나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은 어느새 다 잊어버렸고 저는 물냉면까지 추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한국 식당은 음식을 자를 때 나이프가 아닌 가위를 사용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고기를 잘라주실 때도 냉면을 잘라주실 때도 가위를 사용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스테이크를 썰 때 나이프를 사용하고 스파게티를 먹을 때는 아예 포크만 사용하는데 이런 문화의 차이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가위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자 사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효율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양념, 갈비나 삼겹살 같은 고기를 자를 때는 집게와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편하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랍니다. 외국 사람들은 식탁에서 가위를 사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기도 하던데 한국 사람들은 식탁에서 사용하는 가위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니까 혹시라도 위생 걱정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어색해서 그렇지 일단 주방에서 가위를 한번 사용해보면 너무 편해서 가위를 자주 애용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음식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주방용 가위를 하나 구입했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 한국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과 비상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분명 이 주방 가위도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알지 못했던 편리함을 느끼게 해줄 것 같았거든요. 최근 저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 한국의 화장품, 한국의 휴대폰까지 그냥 한국 그 자체에 빠져 있는데 이리도 현실을 좀 제대로 알고 미국라는 작은 우물에서 빠져나와 좋은 문화를 함께 누렸으면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딸 아이와 함께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자유롭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밤이나 새벽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구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춘 곳이 바로 한국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은 뛰어난 범죄 수사 기술도 압도적인 기술력의 CCTV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과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 자부하는 미국도 한국만큼 강력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은 남을 위하는 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제 남편을 사랑했던 것이고요. 저는 한국에 온 뒤 따스한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모습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 제 딸을 이곳에서 키우며 제 딸이 한국인들의 우수한 점들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뒤 저는 이민 준비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쎄 제가 한국에 간 사이 아랍 이민자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시내에 있는 약국에 돌팔매질을 한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약국의 유리창은 다 깨져버렸고, 그 틈으로 도둑이 들어 이는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더군요. 정말 운이 좋지 못했어. 어느 나라나 이런 일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뭐 난 괜찮아 하지만 너는 어때? 한국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왔을 것 같은데 괜찮니? 딸은 무사히 그렇게 말하는 그를 보며 저는 선물하려고 했던 주방 가위를 그냥 제 가방에 도로 넣었어요. 아무래도 얘는 갱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는 얼른 이민 준비를 마치고 제 딸과 한국에 가서 행복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시끄러운 시위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저는 하루빨리 안전한 한국으로 가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그날 밤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던 남편의 말이 떠오른 것은 하늘나라에서 저희 모녀를 지켜주고 싶었던 남편의 간절한 마음이 제게 전달된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 남편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여보 나 이제 한국 가면 더는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딸이랑 힘내서 열심히 살아갈게. 한국에 가니까 당신 닮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 한국 사람들 곁에서 당신 생각하며 우리 딸 예쁘게 당신 목까지 잘 키울게 사랑해.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 시커먼 음식을 어떻게 먹어? 그러게 이건 검은 비닐봉투에 먹다 남은 밥이랑 야채를 버린 거 아니야? 걱정 말고 기다려봐. 주문하신 음식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배달이라고 착각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여기는 런던 맨하탄의 마케팅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직원들이 1분 1초의 시간을 다투며 일에 빠져 있는데요. 직원들의 책상에는 각기 먹다 만 샌드위치와 베이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회의 탁상에 무언가를 놓고 가는데요. 직원들은 일하던 틈을 타각자 한 개씩 챙겨가기 바쁩니다. 과연 그 음식이 무엇이길래 먹다만 샌드위치도 마다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마이입니다. 런던에서의 제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와 간단하고 빠른 식사의 소용돌이였죠. 제 이야기가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제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런던의 고층 빌딩 중 한 곳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직업을 사랑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마감일에 쫓기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지난 캠페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죠. 잠은 사치였고 커피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식사는 즐거움보다는 편의성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침은 사무실로 달려가면서 아래층에 있는 델리에서 베이글을 사서 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업무 중에 점심은 거르거나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샌드위치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여서 테이크아웃 샌드위치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시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항상 먹던 빵들은 생존을 위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빵을 먹는 것은 지루했지만 바쁜 시간에 짬을 내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런던에서의 생활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매일 마시는 커피 등 모든 것이 합쳐집니다. 매년 모든 것이 더 비싸지는 것 같아서 예산이 빠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이 업무 마감일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도 더 저렴하고 익숙한 메뉴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샌드위치, 햄버거, 베이글 음식이 아니면 높은 비용에 팁을 주고 먹어야 하는 음식이 대다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일상을 뒤흔든 밤이 찾아왔습니다.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자정을 훌쩍 넘겨 아파트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카메라를 설치한 채 한식 요리 모험을 촬영하고 있는 동생 앙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의 주제는 김밥이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마이 앙리가 깔끔하게 썰어놓은 김밥 한 접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은 준비하고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우아하게 앉아 서툰 젓가락질을 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피로를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앙리는 단 몇 분 만에 이 김밥을 만들어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손발을 씻고 나와 김밥 한 조각을 손으로 집어먹었습니다. 김밥을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맛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김으로 감싼 김밥, 완벽하게 양념된 밥, 아삭아삭한 채소. 고소한 속까지 지금까지 먹어본 김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 입에 반했죠. 게다가 앙리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영양가도 높다고 말해줬어요. 가장 좋은 점은 빠르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서 바쁜 제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았어요. 너무 뜨겁지도 않아서 음식을 호불호 가며 식힐 필요도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곧 김밥은 저의 새로운 집착이 되었습니다. 앙리에게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출근길에 가져가곤 했죠.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한식당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김밥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 슈퍼마켓에도 포장된 김밥을 팔더군요. 그래서 제 냉장고에는 항상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온 다양한 김밥이 채워져 있었죠. 사무실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든 야근을 하던 김밥은 제 든든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동료들이 제 점심 루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호기심에 김밥을 먹어본 동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김밥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는 근처 한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편리함과 다양성 그리고 맛까지 김밥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이 얼마나 단조로웠는지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김밥을 접하면서 식생활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단순한 변화였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과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김밥을 경험한 다음날 아침 저는 그 맛있는 김밥을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제 기분이 어땠는지도요.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제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밥을 먹은 이후로 저는 속이 매우 편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밥은 비단 저에게만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회사 동료 모니카도 거부감 없이 김밥을 먹을 수 있었고, 채식 식단만을 고집하고 있는 회사 동료 스테파니 역시 김밥은 완벽한 비건 음식이라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심지어는 평소 육식만을 찾아 먹던 사무실 옆자리 프랭클도 불고기 김밥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한국의 음식이 아닌 모든 식성과 체질을 아우를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회사 동료들과 마음을 열어주는 만인 공통 음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김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제 동생 앙리였습니다. 그는 김을 깔고 밥을 펴고 속재료를 고르는 방법 등 김밥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채소, 달걀, 다양한 고기, 심지어 치즈와 아보카도 같은 퓨전 재료까지 다양한 재료로 실험을 해봤어요. 각각의 음식은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지식으로 무장한 저는 직접 만든 김밥을 직장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다양한 속재료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은 사무실에서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나눠 먹으며 좋아하는 김밥에 대해 토론하는 작은 김밥 동호회도 만들었습니다. 회사 내의 김밥 동호회는 단기간에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고 회사의 대표인 로버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로버트에게 김밥을 건넸는데 김밥의 맛에 놀란 로버트는 매주 수요일마다 김밥을 먹는 날을 마련해서 동호회에 김밥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들이 단순히 김밥 하나로 생겨났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한식당이 저의 새로운 단골집이 되었습니다. 주인장 이 씨는 음식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나누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60대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관심사에 호감을 갖고 김밥을 사러 갈 때마다 다른 한국 요리를 간단히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 영감을 받아 저는 주말에 김밥 파티를 열었습니다. 동료와 친구들 심지어 이사장님까지 초대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 놓고 모두가 직접 김밥을 만들었죠. 대박이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은 정말 큰 만족감을 김밥과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문화에 대해 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풍부한 맛과 문화적 깊이를 지닌 한식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씨가 김밥 파티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준 음식 중 하나는 한식의 필수품인 김치였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배추를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로 만든 수백 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콤하고 톡 쏘는 맛부터 아삭하고 상큼한 맛까지 각기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었죠. 저는 김치가 식사에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맛을 더해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국수였습니다. 한국식 국수는 놀라웠습니다. 채소와 고기를 넣고 볶은 요리면 요리인 잡채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면의 식감은 이전에 먹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고 쫄깃하고 포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더운 여름날에 딱 맞는 냉면 요리인 냉면이 있었습니다.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은 밥과 함께 제공되는 작은 반찬입니다. 절인 채소부터 작은 부침개까지 다양한 반찬은 매 끼니마다 잔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찬은 단순히 다양함만이 아니라 식사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탐구는 식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식 요리도 시작했어요. 앙리와 저는 주말마다 레시피를 시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념의 중요성과 다양한 맛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웠죠. 요리는 바쁜 일주를 보낸 후 긴장을 풀 수 있는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식을 주제로 한 저녁 식사를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친구들도 곧 그 맛에 반해버렸죠. 이 저녁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요리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매 끼니를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의 김밥 동호회는 동료들끼리 김밥을 나눠 먹는 가벼운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직장 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달 김밥 데이를 정해 각자 다른 종류의 김밥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대화와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김밥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고무된 사무실은 한국적인 요소를 더 많이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식료품 저장실 한 구석에는 한국 과자와 라면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밥과 라면의 조합을 발견한 우리 동호회는 한국 라면에도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라면 역시 뜨거운 물만 있다면 언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였습니다. 사무실 앞에 있는 한식당을 자주 방문하고 주문하는 것 또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적했던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속재료를 실험하며 금주의 김밥 코너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인장 이 씨는 덕분에 가게가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며 우리 회사 사람들을 위해 김밥을 배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바쁜 일 중에도 이 씨가 배달해 준 김밥을 먹으며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김밥 점심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밥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된 동생 헨리는 블로그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밥 연대기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는 우리의 요리 모험과 레시피 요리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 전역과 그 너머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김밥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점입니다. 김밥 블로그를 통해서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김밥 애호가들이 블로그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배우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밥과 같은 간단한 요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음식의 힘을 배웠습니다. 한 끼 식사가 어떻게 삶을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더군다나 저는 김밥을 통해 동생과도 더 많이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식을 슬로우 푸드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이 한식을 만들어 먹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동생이 하는 일을 응원하기는 했지만 한식 자체가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김밥을 먹어본 후로 주말에 동생과 김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며 동생이 하는 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생은 제 덕분에 김밥 블로그를 떠올리게 되었고 블로그가 잘 운영되면서 사람들과 한식에 대해 교류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의 탐험은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와 문학에 빠져 한국의 역사, 사회적 이슈, 예술적 표현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 기생충과 같은 영화를 통해 한국 예술가 스토리텔링의 깊이와 풍부함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와의 여정은 제 개인과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여정의 이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문화가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전통, 공유된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 통합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김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개방성의 중요성, 탐험의 즐거움, 문화융합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이 맛있는 탐험의 매 순간을 즐기며 이 요리 모험을 계속할 생각에 설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제 다음 모험은 또 다른 요리가 기다리고 있는 세계의 다른 구석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발산의 한 은행 한 호주에서 온 외국인이 소리칩니다. 여기는 저한테 사기를 치는 건가요? 1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은행에서 외국인은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은행원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 터널 굴착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하이데른입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흥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거대한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그 웅장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련된 건축물과 북적이는 상점, 그리고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부터 파트너 협력사까지 모두가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존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동료들이나 친구들도 한국은 솔직하게 잘 몰랐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일본 회사인 줄 알았으니까요. 공항도 솔직히 호주에 비하면 낙후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탄 것은 공항버스였습니다. 푹신한 좌석과 부드러운 승차감, 친절한 운전기사 덕분에 여행이 정말 더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광활한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가옥, 번화한 거리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뿌리를 둔 도시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버스가 호텔에 도착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몇 시간이 이렇게 인상적이었다면 나머지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주요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야망으로 가득한 발산 신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규모가 명확해졌습니다. 지하철 터널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를 소개하고 브리핑을 하고 방향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근로자들은 두 팔 벌려 저희를 환영하며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배우기를 열망했습니다. 동료애가 느껴졌고 우리는 모두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하는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국 동료들과 함께 서울의 밤거리로 나갔을 때 저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밤늦은 시간 외출은 항상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홈리스들 때문에 총격 사건과 강도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고 구석구석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네온사인은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식당과 바가 즐비한 골목길을 걷다 보니 한국식 바비큐, 삼겹살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제가 계속 두리번 하자 제 불안감을 감지한 동료들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여긴 안전에 친해진 젊은 엔지니어 승준이 말했습니다. 밤에도 아무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 진짜 시드니에서는 나름 상남자인 저인데도 호주에서는 밤 9시면 항상 집에서 보냈죠. 한국은 정말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역시 승준의 말이 맞았어요. 밤에도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가족, 야식을 즐기는 커플, 공원에서 체조를 하는 노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신뢰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삶 자체 그대로였다는 걸 느꼈어요. 유난히 긴 하루 일과를 마친 어느 날 밤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야식은 무조건 라면 한 봉지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준이가 연락이 오더군요. 그는 저에게 한국 배달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배달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을 들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했다는 점입니다. 호주에서는 메뉴당 4만 원 정도가 나올 뿐더러 이 시간대에서는 정말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피자 정도인데 그것도 이 시간대에서는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다 합쳐서 4만 원이 나오더군요. 족발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을 따뜻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다니 천국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이 일은 정기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비빔밥, 매운 라면 등 어떤 음식이든 한국 배달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편리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배달을 시켜서 그런지 제가 여기 와서 일한 돈을 배달비에 전부 사용할 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했는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호주의 은행 업무 절차는 지루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서류 작업과 기다림으로 가득 찬 하루를 예상하며 현지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계좌와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까지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절차는 간소화되었으며 효율성은 놀라웠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은행 직원은 시간을 들여 모든 기능을 설명해 주었고 제가 모든 기능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인격적이고 느린 은행 업무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 기본 전산 처리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처럼 성장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서울에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글로벌 체인점부터 아기자기한 동네 카페까지 구석구석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커피가 아니라 실내였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노트북이나 휴대폰 가방을 테이블 위에 두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죠. 처음에는 부주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서로를 암묵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드니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느 날 저도 용기를 내어 화장실에 가는 동안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나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 이런 도시에 스며든 신뢰와 존중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효율성, 안전, 사람들의 따뜻함 등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을 탐색하면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시드니에서는 온라인 쇼핑은 가끔 하는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동료들이 다양한 사이트들을 알려주었고 저는 곧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 다양성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속도였습니다. 아침에 식료품을 주문하면 저녁이면 문 앞에 식료품이 도착하곤 했죠. 그리고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쿠팡, 네이버, 쓱, 마켓컬리 등 정말 다양하고 호주에서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그대로 호주에서 바로 온 것처럼 신선하게 왔어요. 정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음 날 동료의 생일을 위한 선물을 사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한 선물은 예쁘게 포장되어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효율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어려웠던 것도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맞이할 때의 공손한 인사부터 식사를 나누는 복잡한 의식까지. 저는 열심히 배우고 적응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남의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갔거나 선배 동료에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넨 실수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모든 실수는 이해와 부드러운 교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 했고, 문화를 수용하려는 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국인의 직업 윤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헌신과 존중 그리고 융통성이 있었어요. 장시간 근무는 호주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푸짐한 식사와 유쾌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돈을 많이 줬으니까요. 특히 직장에서의 위계질서 존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배는 선배를 최대한 존중하고 선배는 그 대가로 인내와 배려로 후배를 다독여주거나 조언을 해줬습니다. 상호 존중과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프로젝트에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이 매혹적이었지만 저는 서울 너머를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시골을 찾아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고요한 부산의 해변부터 역사적인 도시 경주, 활기찬 항구 도시 인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행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풍경도 아름답지만 제 마음을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해안 마을에 어부든 산골 마을의 상점 주인이든 그들의 환대는 진심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축제의 땅입니다. 활기찬 설날부터 고즈넉한 추석까지 저는 이러한 문화적 화려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각 축제는 다채로운 색과 맛,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설 명절에 처음으로 한복으로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복의 복잡한 문양과 선명한 색감, 우아한 자태를 보고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고 매혹시켰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 새로운 교훈, 새로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아직 부족했고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에서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지만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현지 어학원에 등록하여 저녁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 선생님인 지혜 선생님은 인내심이 많으셨고 지루한 수업을 재미있게 전달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한국어의 소리와 구조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을 조합하고 질문하고 한국어로 농담도 하기 시작했어요.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실수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용어를 잘못 사용해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 역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동료들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었고 부드럽게 지적해 주며 발전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귀국을 이야기했고 다른 동료들은 다른 나라에서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속 머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설레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죠. 저는 호주 밖에서는 살아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기회도 많이 있었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도전과 고향을 떠나보내는 과정과 그 둘 중에 어떤 게 좋은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 김치와 불고기를 먹으며 이와 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승준이는 열심히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장단점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몇 주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터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저희 일은 거의 끝나갔어요. 축하 행사도 계획되었고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이런 터널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축하 행사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동안 많은 동료들이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쌓은 유대감이 깊었기에 헤어짐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송별회는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연설과 건배 그리고 이별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면서 우리의 길은 갈라지지만 우리가 만든 추억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 터널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의 새 아파트에 정착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년은 발견과 성장,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문화와 삶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신뢰의 가치, 공동체의 아름다움, 적응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한국 음식의 즐거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도 몰랐던 적응력, 호기심과 도전을 발견한 거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험, 추억, 그리고 교훈에 대해요. 한국은 저의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